저는 올해 43살이고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몇 번이나 이직을 고민했지만 20년 가까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일본 대기업과 거래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본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고등학생인 외동딸과도 거리감이 생겨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출장을 떠나기 전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나가사키에 다녀올게. 토요일 오전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연차를 써서 화요일까지 쉬려고 해. 그때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하지만 아내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래? 근데 더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딸이 토요일부터 동아리 합숙이야. 내년 입시 준비 때문에 올해는 동아리 활동에 전념한다고 하더라고. 당신은 일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잖아. 그러니 괜찮지 않아? 그 말투가 어딘가 비꼬는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올해는 설날이라도 다 같이 여행 가자. 토요일에 우리 딸이 집에 없으면 오랜만에 둘이 외식이라도 하자. 하지만 아내는 그래라는 단답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와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한숨만 나왔죠. 그렇게 저는 일본 출장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출장 당일 아내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녀올게. 저는 짧게 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출장은 나가사키로 가는 것이었는데 저는 큐슈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 때문이긴 했지만 처음 가보는 땅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들더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면 또 한마디 말을 들을 것 같아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혼자서 진행하는 영업이었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논의는 끝난 상태였고 이제 계약만 성사시키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예전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시절과는 다르게 이런 방식의 출장도 나름대로의 부담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보는 나가사키라는 지역은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묵기로 한 숙소는 거래처, 중역과의 약속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관에 도착하니 기모노를 입은 여주인이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님이시죠? 그녀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단정한 기모노 차림으로 매우 단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아마 저와 비슷해 보였고 연두색 기모노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손님을 대접하기에 딱 적당한 색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개를 숙일 때 살짝 보이는 목덜미와 단정한 태도는 저도 모르게 매료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식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숙소 정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분홍빛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연못에서는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풍경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런 것도 못 알아듣는 거야? 놀라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 검은 기모노를 입은 나이든 남성이 조금 전 저를 안내해준 여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다툼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남성은 여주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뭔가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말려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남성은 여주인의 기모노를 난폭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인은 명백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뻐꾸기 폴더의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없었던 일로 하자.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 정신으로는 회식 자리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약속 시간이 되었고 거래처 중역과의 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조금 전에 여주인이 배선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술을 따라주고 음식을 나르며 여주인은 완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아까 제가 봤던 흐트러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이 신경 쓰였고 이상하게 술이 더 마시게 되더군요. 결국 계약은 어떻게든 성사시켰지만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저는 툇마루에 앉아 한 잔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술을 주문했죠. 잠시 후 여주인이 술을 가지고 방으로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술이 들어서였을까요?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여주인 씨, 이왕이면 한 잔만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 시간이라 돌아가야 해서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주인도 피곤하시죠. 그런데 점심때 잠깐 뵈었는데 제가 금기와도 같은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아니, 별로 그게 죄송합니다.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보이려는 듯 했지만 애써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곳의 오너라서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어서요. 여주인은 말끝을 흐리며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여주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너라는 사람의 지배 아래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무력감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저 역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술로 마음을 달래며 온천에 몸을 담갔습니다. 온천에 들어가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더군요.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용기 있게 행동했더라면 그녀를 도울 수 있었을까? 아니면 괜한 참견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어떻게든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테이블 위에 따뜻한 계란말이와 일본 술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준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여주인의 배려일 겁니다. 그녀는 아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손님을 위해 이런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애쓰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저는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상 계십니까? 문을 열어보니 흰 기모노로 갈아입은 여주인이 일본 술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잔 같이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녀가 제 방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피곤해 보였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손님으로서 저를 대하듯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이곳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그녀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곳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오너라는 사람은 제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그를 거역하면 여관도 저도 모두 끝장날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여관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쓰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서 그저 잔을 채우며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이 조금 더 들어가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보셨죠? 부끄럽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걸 보셨다면 제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아셨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분입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혼자서 견뎌왔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다미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녀가 제 쪽으로 넘어지면서 제가 그녀를 받아주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실수를. 그녀는 당황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술 기운에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정말. 그녀는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중심을 잃고 제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를 안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어요. 이곳에서의 제 삶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다니.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솔직했고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흔들었고 동시에 그녀를 위로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곧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졌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저는 곁에 그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방을 떠난 상태였고,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침을 먹으며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방을 떠나기 전 문 옆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호 상, 어젯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사람다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겁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여관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관을 떠나기 전 그녀는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다시 여주인으로서의 당당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김준호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렇게 저는 여관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와의 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고 저는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겠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한 30대 남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며칠 전에 끝나고야 말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33살에 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4살 어렸고 우리는 회사 근처 떡볶이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좀 특이한 만남이었죠. 둘 다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끝나고 술을 먹으려다 포장마차는 그날따라 가기 싫어서 분식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와이프도 그날따라 떡볶이가 먹고 싶었기에 분식집으로 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서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을 쌓다 보니 서로 참 다르지만 그 다른 매력에 빠져버려서 그렇게 만난 지 2개월 만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 다 회사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 우린 만나면 서로 일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나 저나 일 중독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결점은 와이프가 자기 나이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연애들은 전부 연하들이랑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장난식으로 야 네가 그러면 나 뭐가 돼? 라며 그녀와 이런 식으로 농담을 치기도 했습니다. 와이프도 저랑 만나고 나서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전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면 일부러 얼버무리거나 3살 아래로 얘기하곤 했답니다. 어느 정도로 컴플렉스였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저 만나고 나서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 교제를 했고 서로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았던 나머지 우리는 약혼 후 3개월 뒤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마치 연애할 때처럼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입사원 채용하는 시기가 와서 와이프나 저는 아주 바빠졌어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야근하기 일쑤였죠. 저희는 간간히 연락하며 밥은 먹었냐, 오늘도 야근이냐 이런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서로 너무 바빴거든요. 서운해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신입사원들이 뽑히고 명단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이다 보니 처리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사들고 와이프 회사에서 같이 먹으려고 와이프 회사로 갔습니다. 저 멀리 앉아서 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예쁘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와이프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와이프는 보고서를 꼼꼼히 훑어보다가 수고했다고 자리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쳤고 웃으며 저를 반겨줬습니다.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라고 묻자 저는 나도 이제 바쁜 건 다 끝났거든. 밥이나 같이 먹자고. 여기 점심 사왔어. 많이 바빠? 라고 말했고 아내는 웃으면서 밥 먹을 시간 정도는 만들 수 있다며 저를 직원 휴게실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고 저는 집으로 아내는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아내도 저도 여유로워져서 여행이나 가자고 해서 여행을 갔고 여행도 아주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진 우리 사이에 아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낳고 싶을 때 그때 낳자고 했고 그동안은 우리 둘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 했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결혼한 걸 후회하던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후회는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은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37살이 되고 와이프도 33살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와이프의 나이 컴플렉스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와이프가 야근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데리러 간다고 했지만 너무 늦어질 것 같다고 저보고 먼저 자라는 와이프의 말에 결국 집으로 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다 보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고 친구는 오랜만에 술이나 먹자며 저를 불러내더군요. 저는 기분 좋게 수락했고 와이프에게 친구랑 술 마시러 간다고 연락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 술을 먹으며 그동안의 근황을 털어놓았고 술자리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차를 갔고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때 우리 자리는 창가에 있었는데요. 저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술을 홀짝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웬 여자랑 남자가 바로 앞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저 좋을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자가 입은 착장이랑 오늘 와이프가 입고 나간 착장이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휴대폰을 켜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고 때마침 그 여자에게도 전화가 왔는지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뭘 누르더니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전화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불안한 것이 점점 익숙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15분 정도를 걸었을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와이프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아까 술집에서 볼 때랑은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모습이 잘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는 바로 제 와이프더라고요. 같이 있는 남자는 와이프보다 좀 어려 보였습니다. 저한테 야근하고 간다고 먼저 자라고 하더니 저 모르는 새에 다른 젊은 놈이랑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바로 달려나가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좀 더 이렇다 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묻어두기로 하고 조용히 사진만 찍고 그들에게 들킬세라 얼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저는 얼른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기도 놀랐지만 화도 나고 괘씸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놈인 건지 와이프가 자주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혹시 길에서 와이프 만나면 꼭 연락 좀 달라고 했고 저도 가끔 그녀가 어디에 가는지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렇다 할 수확은 없었기에 슬슬 저도 지쳐가고 있었을 때쯤 부탁했던 친구들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고 친구가 말한 곳으로 가니 그곳은 바로 호스트바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호스트바가 있는 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많았고 손님들 대부분이 연식이 있는 돈 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이런 곳에 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자신의 나이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컴플렉스를 넘어서 아예 다른 장르로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쩐지 요즘 들어서 제게 짜증도 많이 내고 저는 가게 앞에서 벙쪄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곤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들어갈지도 문제였고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와이프를 찾다가 길이 엇갈려버리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호스트바가 잘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형사가 잠복 근무를 하듯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와이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옆에는 또 다른 젊은 놈을 끼고 같이 어딘가를 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카페에서 나와 그들을 쫓았습니다. 와이프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돌리자 그녀는 매우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옆에 서 있던 호스트 놈에게 지갑을 열어 돈을 주고 가라고 했고 그가 가는 걸 본 뒤 와이프에게 더 이상 숨길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네가 나 몰래 한 짓들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녀의 팔을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녀를 추궁하자 그녀는 그냥 재미삼아 논 것뿐이다.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저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그에 저는 재미삼아 노는 것 치고 너무 나간 것 아니냐? 나는 네가 다른 젊은 놈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봤는데 이 이상의 말이 더 필요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거기까지 본 줄은 몰랐는지 입을 싹 다물고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는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왜 그랬냐고 침착하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당신과 만나기 전에 젊은 남자를 만났을 때 연하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서 괴로워했고 딱 한 번만 만나보자라는 생각에 만났는데 생각보다 더 좋았고 만족스러웠다. 그러다 호스트바를 알게 되었고 들키지 않고 몰래 하면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걸 설마 당신이 볼 줄은 몰랐다고 이미 알고 있었는 줄도 몰랐다 말하더군요.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불쌍한 느낌도 들었기에 저는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라고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와이프도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갔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혼하진 않았겠죠. 그 후로도 와이프의 바람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연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겐 그저 친한 후배다,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다 라며 변명을 해댔고요. 하루는 와이프가 씻는 동안 휴대폰을 봤는데 메신저에 답장하는 문자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고 연락하는 놈들 중에 제가 예전에 와이프 회사에서 봤던 젊은 사원도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진짜 치가 떨렸습니다. 진짜 병적으로 젊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니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오히려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 3개월은 또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부부 사이도 다행히 다시 좋아졌고요. 그런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제 아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와이프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건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와이프는 제 아이가 아닌 것에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또 지치더라고요. 더 이상 그녀랑 같이 살면서 같이 미래를 꿈꾸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애석하게도 와이프도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제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와이프는 저를 버리고 아이의 아빠라고 생각되는 남자를 선택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와이프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이걸로 제 미련을 떨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동의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혼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고요. 마지막 이혼 재판을 받고 같이 법원에 나오던 중 전화가 오더군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희는 같이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와이프와 내연남의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와 와이프의 아이였습니다. 와이프는 꽤나 충격을 먹었더라고요. 물론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랑 이미 이혼을 했고 저는 더 이상 와이프에 대한 어떤 것도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결과를 듣고 나오는 길에 양육비는 지원해주겠다. 원하면 내 연락처로 계좌번호를 보내라 라고 말한 후 저는 그렇게 와이프와 끝냈습니다. 와이프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와이프의 내연남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와이프에게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결과 소식을 듣고 와이프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쌍하기도 했지만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동자문화대에 양육비 지원만 해줄 생각이었고 이 이상 전 와이프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에 대해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이 알차게 빠져나가는 걸 보니 뭐 알아서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가끔 아이와 그 여자 몰래 연락하곤 합니다. 아들이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더라고요.
저는 대학교까지만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물론 더 이상의 결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일 중독인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살려고요.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과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제 남편은 정말 흔하디흔한 부부였어요. 그냥 결혼 정년기가 되어 부모님들이 맺어주신 선을 보고 두세 달쯤 연애했을까? 큰 감정 없이 결혼을 했죠. 남편이 집을 해와야 한다, 며느리가 예물을 얼만큼 해야 한다,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집도 가구도 어느 순간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고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실은 저희 집은 돈이 조금 많았고 남편네 집안은 가문만 있는 개털이에요. 대충 듣기론 남편네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집도 저희가 해가는 식으로 결혼을 한 거였고요. 큰 상관은 없었어요.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요. 네, 제가 좀 좋게 이야기하면 순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모자란 구석이 있어요. 큰일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편이죠. 결혼하면 흔히들 고부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소연하던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님이 부르면 가고 시키면 하니 트러블도 없고 평탄하게 지냈죠. 학창 시절부터 조용하게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별하게 친한 친구도 없고요. 전 집이 좋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더 좋아했어서 큰 불만도 없네요. 직장도 그냥저냥 감정 낭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가 사적인 대화 없이 업무 이야기만 해요. 저는 번역 출판 쪽 일을 하는데 페이는 적어도 불만은 없어요. 특별한 취미도 없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쪽 일이 잘 맞더라고요. 직업상 책과 접해 있어서 늘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삶이나 상황이 반복되니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곤 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을 속으로 내뱉었죠.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건 요즘 힘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출판되는 책들도 힐링 에세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당이 많더라고요. 그런 류 책들을 읽어보면 당연한 내용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타인이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다 알 텐데 싶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 누군가에게 말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지 1년이 넘도록 큰 일도 불만도 없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자 어머님께서 아이를 가지라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이만큼이나 혼란스러웠던 것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여지껏 관계를 안 했었고 저도 살면서 관계 경험이 없었거든요.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멍하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남편은 왜 내게 관계 요구를 안 하는 건지, 아이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나와 상의하지 않았던 건지 등등이요. 뭐 제가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주는 편이라 들어주고 침묵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관계나 임신, 출산과 육아는 접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던 부분이라 어머님의 입으로 들었음에도 아득하게 느껴지더군요. 이런저런 고민을 깊게 하는 동안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멍하게 소파에 앉아있는 절 보고 왜 그러고 있느냐 묻길래 옆에 앉아 대화를 좀 해보자고 했고요. 남편은 알겠다며 제 옆자리에 앉아 절 쳐다봤습니다. 새삼 그의 눈을 이렇게 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 없는 결혼, 몸이 건조한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1년의 시간 동안 옆에서 우직하게 절 지켜준 사람이니 모든 것이 다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갔더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그렇지 뭐.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째니까. 몸이 건조한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차분한 그 말투가 이유 모르게 상처로 받아들였지만 모른 척 넘겼어요. 아이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어차피 당신도 내 애 낳고 싶은 건 아니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맞는 말 아니야? 우리가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집안끼리 적당히 만난 건데 굳이 애쓸 필요 없어. 말 나온 김에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잘하려고 안 해도 돼. 대충 살아, 대충.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래도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아니에요, 우리? 아, 서류상 부부인 거지. 난 당신이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서 결혼한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딴 남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서류상 부부의 형식만 맞춰주면 터치할 생각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로 해줬으면 좋겠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라니.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부부가 사랑을 전제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저 평범한 다른 도시 사람들처럼 가정을 만들고 이뤄낼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발언들은 그저 우리가 쇼윈도이며 서로에게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멍한 머리를 붙잡고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옳지 않다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남편에게 곧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사랑은 없어도 최소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서의 의미는 지내길 바랬는데 당신은 그 정도의 의지도 없어 보이니 갈라서자고요. 욱해서 한 말들이지만 말들을 정정할 의지는 없었습니다. 아주 차분한 상태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 말에 비아냥거리며 난 그럴 생각 없는데? 그럼 당신이 고소하고 위자료 줘. 당신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이혼 아니야? 내가 바람을 폈어? 아니면 도박을 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심지어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 1년간 성관계도 안 한 사람이야. 라며 받아쳤습니다. 저는 적잖은 충격에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기분이 잡쳤다면서 오늘은 나가서 잘 테니 내일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멍한 머리를 붙잡고 겨우겨우 억지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여자 여럿을 주변에 끼고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니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며 귀찮은 표정을 하더군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억울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고 그냥 멍했습니다. 그 길로 맨발로 걸어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에게 찾아가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이 밤에 무슨 일이냐며 저를 안아주셨고요. 저는 차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소 감정에 무딘 제가 이렇게까지 우는 것을 처음 본 엄마는 당황하며 절 안아주었고 눈물을 다 쏟고 난 후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하니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억지로 눈물을 참으셨어요. 저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차분한 저희 엄마는 또렷한 목소리로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며 분명 여자가 있을 것이라며 집에 데려온 여자들은 아마 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함정이며 고정적으로 만나는 내연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 또한 동의했고요. 그리고 그 내연녀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남편과 인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간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지도 앱을 켰고 가장 자주 검색한 장소 몇 곳을 추려 제 폰 메모장에 옮겼어요. 카톡이나 연락처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남편은 철저한 사람이니 혹시 모를 흔적을 절대 남기지 않을 거라 확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을 잡고 나를 회사까지 태워달라고 가는 길이니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미심쩍은 얼굴로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초반에는 경계하며 본인이 차에 먼저 탄 후 차를 확인하고 절 태워줬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거의 2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자 차키를 건네주곤 먼저 타 있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차로 올라타 내비게이션 내역을 보고 저번에 폰 메모장에 적어둔 장소와 비교한 뒤
의심되는 몇 곳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온다며 밤중에 집을 나갔고 저는 내비게이션과 휴대폰 지도 내역을 보고 장소를 유추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회사 바로 뒤에 있는 카페, 두 번째는 저희 집 뒤에 있는 야산, 이 두 곳이 유력하더군요. 특히 저희 집 뒤에 야산은 야경 포인트로 알 사람은 모두 아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곳이라 외부인이 많이 접근하지 않기도 하고 조명도 없이 어두워서 한밤중에는 다른 사람이 옆에 오더라도 고개만 숙이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죠. 아파트 아주버니들이 우스갯소리로 그곳이 불륜 포인트라 하던데 남편이 이곳에 드나든다면 확실한 거겠죠. 장소를 알게 된 후 남편의 외출 패턴을 파악했어요. 보통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한밤중에 나갔으면 갔다 오면 타이어가 흙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확신한 저는 남편이 외출할 것 같은 날 하루 뽑아 연차를 내고 야산에 등산복을 입힌 마네킹을 하나 두고 왔습니다. 마네킹엔 물감으로 핏자국을 가득 칠하고 주머니에는 휴대폰 하나를 넣어두었어요.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후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겠다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남편은 10분 거리의 오피스텔에서 한 여자를 태우고 야산으로 향하더군요. 익숙한 듯 야산으로 들어가 차를 세우고 돗자리를 펴 스킨십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촬영했고요. 두 사람의 스킨십이 짙어진 무렵 저는 마네킹 안에 넣어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반에는 별 신경 쓰지 않다가 전화가 계속 걸려오니 마네킹 근처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차에 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데려다 주고 와야 했으니 지름길로 빠르게 내려온 제가 먼저 도착했고요. 남편은 상기된 표정으로 시체를 봤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표정으로 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누가 아냐고, 범행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며 남편을 부추겼고요. 남편은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본인이 야산에서 시체를 봤다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그 시간에 산에는 왜 갔냐고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그냥 누구 볼 일이 있어서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경찰은 누구와 함께 갔는지 목격 장소는 어딘지 물었고 함께 시체를 확인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산에는 마네킹이 있었고요. 경찰은 귀찮은 듯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다며 저희를 집으로 보내주었고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부글거리는 속을 누르고 있더군요. 전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남편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짐을 챙겼어요. 남편은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얼룩덜룩한 얼굴로 무엇을 하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해사하게 웃으며 집에 가려고 하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 없는 짐을 모두 챙기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는 다음 주 내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비웃으며 저번에 제게 쏘아붙인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 당신 바람 폈잖아. 증거 다 있어. 합의이혼은 안 할 거면 법원에서 봐 하고 문을 닫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합의이혼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실은 내연녀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고 한 명은 결혼 전부터 한 명은 결혼 후부터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집 돈 뽑아서 딴 여자한테 주고 있었다는 게 좀 배알 꼴리긴 한데 어차피 다 받을 돈이고 남편의 집에 갚아준 대출금 및 위자료 전부 한 번에 받으며 지방에 건물 하나는 사겠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이 일을 뒤늦게 들으시곤 그쪽 내 집안을 아주 몰락시킨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을 퍼다 나르고 계시고요. 남편의 부모님께는 큰 감정이 없었는데 아들 잘못 키운 죄겠죠 뭐.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과 감정들을 겪고 나니 오히려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더 커진 듯해요. 부모님과도 많은 감정 공유로 사이가 돈독해졌고요. 회사에서도 이 일이 들어가며 다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주변에 꽤 좋은 사람이 많았네요.
사랑은 저와 맞는 감정이 아닌 것 같고, 전 주변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며 조금씩 발전하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6년째 공무원 시험, 일반 행정직, 이젠 장수생이라는 단어가 훈장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죠. 어려운 집안 형편에 부모님은 이미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그래서 월세가 가장 저렴한 옥탑방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매년 쏟아붓는 학원비, 교재비는 얇아진 지갑만큼이나 마음을 횡하게 만들었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수없이 되뇌었던 다짐은 낡은 에어컨만큼이나 힘이 없었어요. 옥탑방은 숨 막힐 듯 더웠거든요. 싸구려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뱉어냈고 땀은 쉴 새 없이 셔츠를 적셨죠.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고시원은 답답했고 더 이상 학원비 낼 돈도 없었거든요. 결국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인강을 들으며 문제집을 펴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네요. 하루 5시간 수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책과의 싸움. 몸이 뻐근하면 옥상으로 나와 스트레칭으로 겨우 숨통을 틔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연애요? 그건 제게 사치였죠. 함께 공시 준비하던 동갑내기 여자친구는 3년 전 합격 통지서를 받고 깔끔하게 떠나갔죠. 그 후로 3년 여자 손은커녕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고독하고 건조한 시간들이었죠. 가끔의 한 동영상을 보며 억눌린 욕망을 해소했지만 끝나고 나면 밀려오는 건 더욱 깊은 외로움뿐이었네요. 나는 그렇게 메마른 사막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주인집 여자를 발견했죠. 희고 얇은 원피스, 바람에 찰랑이는 긴 머리, 4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한참이나 굶주렸으니 치마만 두르면 다 어여쁜 여자로 보일 때잖아요. 어쩜 삭막한 옥탑방 생활의 그녀를 보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가까이서 그리 오랫동안 본 건 처음이었죠. 늘 1층과 1 가게에서 쭈그리고 앉아 과일을 팔거나 부동산에서 계약서 적을 때 잠깐만 봤으니까요. 그런데 옥상에서 마주친 그녀는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수수했고 살짝 그을린 피부는 건강미 넘쳐 보였죠. 야시시한 옷차림은 솔직히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네요. 내가 옥탑방에서 공부하는 걸 뻔히 알 텐데 일부러 저렇게 입고 올라온 건가? 쓸데없는 상상력이 꼬리를 물었죠. 주인집 여자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고등학생 딸과 단둘이 2층에 살고 있었어요. 1층과 1 가게는 꽤 장사가 잘 되는 듯 했죠. 오며 가며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자주 봤으니까요. 그녀는 옥상에 자주 올라왔어요. 흡연자였거든요. 에세 체인지. 그녀가 즐겨 피우는 담배였어요. 하루에도 서너 번, 많을 땐 5-6번씩 옥상에 올라와 담배를 피웠어요. 어느 날 지독하게 공부가 안 되는 오후였어요. 창문을 열어놨지만 뜨거운 열기와 텁텁한 공기만 방 안으로 밀려들었죠. 짜증이 치밀어 옥상으로 향했어요.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옥상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주인집 여자가 옥상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 담배를 감추려 하더군요. 어머 총각, 몰래 피우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당황한 그녀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괜히 방해한 건가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니에요. 어차피 바람 쐬러 나오려고 했어요. 이거 공부하는데 괜히 방해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잠깐 쉴 겸 나온 거예요.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손에 든 에세 체인지를 다시 입에 물었어요. 가느다란 담배 연기가 하늘로 흩어졌죠. 그 모습이 살짝 섹시해 보이기도 했네요. 근데 왜 그렇게 숨어서 피우세요? 집주인이 아줌마인데 나는 괜히 짓궂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는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여자가 담배 피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보잖아. 아, 괜찮아요. 저는 담배 피우는 여자 별로 신경 안 써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도 담배같이 피웠는거려. 나도 모르게 넉살 좋은 척 말을 내뱉었네요. 사실 담배 피우는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녀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래? 근데 총각은 담배 피우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담배 값이 너무 올라서 돈 아까워서 끊었어요. 사실 담배를 끊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줄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왠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 에이, 그럼 한 대 줄게. 피워볼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담배 한 개비를 건넸어요. 뜻밖의 호의에 살짝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좋죠. 담배는 얻어 피우는 담배가 제일 맛있다잖아요. 나는 능글맞게 웃으며 담배를 받아 물었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깊숙이 빨아당겼어요.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그녀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이 순간이요. 내가 전에 피우던 에세라서 그런가 더욱 반갑네.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죠. 그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담배를 나눠 피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그녀는 생각보다 유쾌했고 말도 잘 통했어요. 나이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한창 때 외롭게 지내다 보니 콩깍지가 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뭐랄까, 저 아줌마랑은 가깝게 지내면 재밌겠다. 그날 이후 주인집 여자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올 때면 저를 부르더군요. 정태 총각, 한 대 빨자. 그녀는 늘 밝게 웃으며 나를 불렀죠. 에구 이거 요즘 담배값도 만만치 않은데 맨날 얻어 피우기만 해서 미안하네. 내가 미안한 척 말하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좋아서 그래. 뭐가 그리 좋으세요? 나는 능글맞게 되물었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응, 총각이랑 함께 피우면 더 맛있거든. 호호. 그녀의 농담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죠.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는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일 때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옥상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녀의 몸매로 향하곤 했죠.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볼륨감 넘치는 몸매였어요. 특히 뒤테라인이 예술이었죠. 나도 남자였어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그녀는 애 딸린 아줌마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과부였죠.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란 게 있잖아요. 엄마뻘 아줌마랑 왠지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애써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리려 노력했죠. 어느 날 밤 옥상 평상에 앉아라면 국물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공부는 엉망이었고 미래는 불투명했고 마음은 답답했죠.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녀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나는 술 기운에 혀가 꼬인 채로 물었죠.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냥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이 안 오네. 우리 정태 총각이랑 담배나 한 대 피울까 싶어 올라왔는데. 나는 빈 소주잔을 그녀에게 내밀었죠. 술이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우리는 옥상 평상에 마주 앉아 라면, 국물에 소주를 훌짝였어요. 밤 공기는 시원했고 별은 반짝였죠. 술 기운이 오르자 점점 솔직한 이야기들이 튀어나왔어요. 무슨 술을 나면 국물이랑 먹어. 이게 뭔 청승이야. 그러다 몸 배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젊은 사람이 한창 먹을 나이에 쯧쯧.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내가 뭐라도 가져다 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봐. 그녀는 잠시 후 꽃게탕 냄비와 밥 한 공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어. 원래 우리 딸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 친구네 집에서 놀다 자고 온다네. 정태 총각이 먹어. 뜻밖의 호의에 감동했죠. 나는 넙죽 꽃게탕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하고 얼큰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죠. 아줌마, 너무 감사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아줌마도 한 잔 더 해야겠네. 나는 그녀의 소주잔에 술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꽃게탕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나의 힘든 공시 생활, 그녀의 외로운 과부 생활, 딸 이야기, 과일 가게 이야기.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죠. 바로 3년이었어요. 나는 3년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녀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죠. 그리고 3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총각은 한창 때인데 어떻게 참았대.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저야 뭐 어쩔 수 있나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혼자 해결하거나 참을 수밖에요. 그녀는 안쓰러운 듯 혀를 끌끌 찼어요. 쯔쯔, 젊은 나이에 불쌍해서 어쩌나. 아줌마도 40대 중반이면 한창 아닌가요?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가 여자가 한창 물이 오를 때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나도 모르게 능글맞은 농담을 던졌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참나, 총각 입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자세한 건 몰라도 아줌마도 꽤 외롭긴 하겠네요. 저처럼요. 나는 슬쩍 그녀의 마음을 떠봤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외롭지 안 외롭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나같이 밝히는 여자가 말이야. 아니다. 내가 총각 앞에서 실없는 소리를 자꾸 한 해 못 들은 걸로 해줘. 못 듣긴요. 벌써 다 들었는데 저도 엄청 밝혀요. 하하. 나는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죠. 그래. 하긴 총각 나이에 여자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겠지.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면 말이야. 그녀는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진심을 엿본 것 같았어요. 그녀도 밤마다 외로웠겠죠. 나처럼요.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옥상에 올 때마다 달라지는 옷차림과 짙어지는 화장, 그리고 남자를 밝힌다는 얘기. 이 정도만으로도 총각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했거든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술이 한 잔 두 잔 비워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농익어 갔어요. 마치 남녀 사이의 썸이라도 타듯 과부와 총각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술 기운을 빌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죠. 아줌마는 남자 안 그리우세요? 나의 돌직구 질문에 그녀는 당황한 듯 콜록거렸죠.
얼굴은 더욱 붉어져 있었어요. 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줌마도 여자인데 남자랑 연애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술잔을 내려놓았죠.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나도 여자인데 왜 안 힘들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나 만나고 다닐 수는 없잖아. 나는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 외로움, 그리고 어쩌면 간절함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와 달리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그녀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아줌마, 저 아줌마가 좋아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담긴 고백이 튀어나왔죠. 술 기운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걸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그녀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옥상에는 우리의 숨소리만이 맴돌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도 너 싫지 않아, 정태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말이었죠. 그 순간 나는 이성을 잃었죠.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안녕하세요. 32살 미혼남이에요. 저는 6년차 공시생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장수생이에요.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데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매년마다 강의료의 교재비로 등골이 휩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매번 한두 문제로 아깝게 떨어지니 말이에요. 계속 마지막 하면서 1년 연장해서 한 게 벌써 6년째 이러고 있네요. 그러다 학원비도 부담되고 해서 조용한 곳에서 인강을 보며 공부할 곳이 없나 찾다 보니 2층 주택에 방 한 칸짜리 옥탑방에 입주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주인 여자와 옥상에 자주 올라왔어요. 그녀는 흡연자였거든요. 그녀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자연스레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점점 그녀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동안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보고 지내던 때라 얼마나 간절할 때였겠어요. 아무리 아줌마라도 속살을 드러내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남자 아니겠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녀가 이성으로 느껴졌던 게. 늦은 밤 옥상 평상에 마주보며 앉아 꽃게탕에 아줌마랑 저랑 소주 3병이나 마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했죠. 아줌마 심심한데 저랑 진실게임 해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줌마는 얼굴이 살짝 빨개져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진실게임, 그거 진짜 오랜만이네. 재밌겠다. 하더라고요. 가슴에 손 얹고 꼭 진실만 말하기예요. 말 못하면 소주 한 잔 벌칙. 아줌마는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어디 한번 해봐. 저는 숨을 크게 쉬고 첫 질문을 던졌죠. 사별하시고 다른 남자 만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줌마 진심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줌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응, 진짜 없어. 총각도 알잖아. 나 가게 하루도 안 쉬고 문 여는 거.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 하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씁쓸함이랑 생활력이 느껴졌어요. 그건 진짜 인정. 그럼 내 차례지. 아줌마가 빈잔에 소주 채우더니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질문한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긴장했네요. 정태 총각은 혹시 내가 여자로 보여? 저는 바로 당연하죠. 아줌마 정도면 꽤 괜찮은 여자죠. 제 대답 듣더니 아줌마가 살짝 얼굴 붉히면서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네 하더라고요. 그럼 아줌마는 제가 혹시 만나보자고 하면 만나볼 의향 있으세요? 심장이 엄청 두근거렸어요. 아줌마 대답에 따라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정태 총각을 사실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우리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딱 잘라서 물어봤죠. 만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줌마는 깊게 숨을 쉬고 드디어 수줍게 웃으면서 있지 물론 한 거 있죠. 그럼 정태 총각은 나랑 애인 할 생각도 있어? 저는 더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사실 제가 뭐 가릴 처지도 아니고 아줌마 정도면 진짜 과분하죠. 정말이야. 이때다 싶었어요. 저는 아줌마 손을 살짝 잡으면서 그럼요. 정말이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 따뜻하게 안고 밤새도록 사랑을 속삭였어요. 진실 게임 덕분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서방님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를 자기라고 불렀어요. 낡은 옥탑방은 그녀 사랑 덕분에 따뜻하게 채워졌고 6년간 고독했던 수험 생활은 그녀 덕분에 빛을 보기 시작했죠.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합격 통지서가 제 손에 들어왔네요. 기쁨도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옥탑방 생활을 정리하고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짐을 싸는 동안 그녀는 제 곁을 떠나지 못하고 대속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방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죠.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와 하더라고요. 그 말에는 슬픔하고 애절함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 젖은 눈가를 살짝 쓸어주면서 애써 웃었죠. 자기, 걱정 마. 내가 잊을 리가 있겠어. 자기 덕분에 내가 합격했는데 옥탑방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지난 6년간 고생과 그녀와 뜨거웠던 사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너무 시렸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꾹 참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점점 멀어져가는 그녀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죠. 공무원 합격이라는 오랜 꿈은 이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곳에 두고 떠나왔다는 것을요. 그녀와의 작별은 합격 기쁨보다 훨씬 더 큰 슬픔으로 가슴에 사무쳤어요. 그녀와 뜨겁고 애틋했던 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 눈물 섞인 마지막 말은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계속 메아리 쳤어요. 서방님 언제든지 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죠.